이 시간에는 어린이 식습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편식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양은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영유아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아마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급속하게 성장하고 신경계가 발달하는 시기이죠. 특히 두뇌와 정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이 바로 신경세포, 우리 뇌에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신경세포 중에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수상돌기라는 부분에서 신경 전달을 받으면 이게 가운데 축삭을 통해서 축삭 말달으로 전달이 되면 그 옆에 다른 신경세포로 이제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는 태아기에서 1살 정도 될 때까지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2살 될 때까지는 그림에서 보시면 미엘린 수초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초가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수초의 중요한 성분이 바로 지방, 특히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발달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살에서 2살 정도 되면 거의 뇌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두개골이라는 그 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뇌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받으면 뇌가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감 체험을 통해서 두뇌 발달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아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양소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의 비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빨강색이 1, 2세 어린이고 파랑색이 3, 5세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경우는 우리나라 어린이 1, 2세 어린이의 28%, 3, 5세 어린이의 22%가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나쁜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특히 두 번째 칼슘을 보시면 6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필요한 양의 칼슘을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나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의 어린이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는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어린이 개개인을 살펴보면 영양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살에서 7살 아동의 비만율이 25% 정도. 그래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갈수록 비만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3살 때 비만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비만할 확률이 90%, 거의 그대로 비만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비만하면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관계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5살 때 비만한 아이들이 50% 정도는 청소년기에도 비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비만한 게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고요. 성인기에 계속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비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영양 불균형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당 섭취량인데요. 당은 뭘까요? 당은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질을 이야기할 때 구조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단당류나 이당류는 이제 단맛을 내고 우리 몸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품에 있는 단맛은 이제 과일에 있는 그런 천연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같이 추가로 첨가하는 그런 당들이 있는데 딸기잼이나 바나나 우유나 케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가당을 넣어서 단맛을 내는 거죠. 대표적인 첨가당이 바로 설탕인데 설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이나 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아이들의 과잉 행동 장애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고, 섭취 권고량의 1.5배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 위주의 가족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식사는 외부화, 즉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외식하게 되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단맛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어린이 영양교육을 나가서 보면 채소보다 고기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 중에 어떤 학자가 인간은 채소보다는 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채소에는 이제 버섯이나 이런 경우에 독이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좋아한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채소보다 고기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영양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유아의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신체의 급성장기고 두뇌 발달, 그리고 자아 존중감 같은 성격 형성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기 이후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가운데 B가 우리 신체 발달의 곡선이고, 제일 위에 있는 A 빨강색 곡선 있죠. 그래서 그 곡선이 바로 두뇌 발달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4살 정도 되면 두뇌 80% 정도가 이미 형성이 되고, 6살 정도가 되면 90%, 거의 대부분의 두뇌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 특히 영유아기 영양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살 정도 되면 아이들의 식욕이 이제 변화합니다. 특히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호도 변화하게 되고, 이제 편식을 하게 되고, 잘 먹던 아이들이 갑자기 고집을 부리고 안 먹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살에서 5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미각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어떤 단맛이나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면 아이들의 미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거부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6개월쯤 시작해서 2살에서 늦은 아이들은 5살 정도까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를 네오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오는 new, 새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비아는 두려움, 공포.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푸드 네오포비아 그러면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인데, 아이들이 이유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푸드 네오포비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유아기에 적절한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급식을 하게 되죠. 급식을 하게 되면 영양관리, 위생관리 다 중요하게 되는데요. 단체급식에서의 적응이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나 친구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잘 먹고 잘 자고 성격도 좋고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도 잘 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런 단체급식을 적응하는 게 어린이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을 통해서 생활습관, 식사 예절, 위생 습관 같은 것을 통해서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의 식생활 지도가 급식 적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적절히 되고 그게 어린이집에서도 연결이 돼서 교육이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가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교육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특히 이제 아이들이 감정적,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개개인별로 칭찬이나,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식사 방법을 지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아마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에 이제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 아시는 것처럼 시각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일반적으로 녹색이나 붉은색 채소에 골고루 들어있죠. 그리고 비타민 C도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비타민 A나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면역 기능 증진, 항암 작용, 그리고 노화 예방,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많고, 비타민 A나 C는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충분히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생성과 세포 재생에 이제 중요한 영양소인데, 리보플라빈의 특징은 비타민 A하고 C와는 달리 여러 식품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보플라빈이 많은 식품이 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 경우에는 리보플라빈을 보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 경우에는 리보플라빈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신경 써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은 우리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고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철분이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생기는데요. 어린이집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아이가 혈색이 없거나 잘 뛰어놀지 않고 이제 한쪽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빈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특히 양질의 철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동물성 식품들을 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골격과 치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슘도 리보플라빈과 마찬가지로 일부 식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 치즈나 요거트 같은 거,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콩, 두부 이런 데 칼슘이 들어있고, 다른 식품들에는 칼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우유를 잘 안 먹거나 유제품을 안 먹거나 뼈째 먹는 생선, 콩 제품을 잘 안 먹는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칼슘이 특히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생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각 보육기관에 메뉴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식단을 제공할 때 이런 아이들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레시피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영양소들을 섭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본 식품들을 조금 신경 써서 먹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식품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바퀴를 보시면 각자 면적이 다르죠.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각 식품의 섭취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를 매일 섭취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횟수도 정해져 있죠.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매일 먹는 게 중요하고, 앞바퀴에는 물컵이 있죠.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거는 이제 운동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에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걸 결국 식사, 활동, 생활 습관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습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딱 세 마디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죠. 제때 골고루 알맞게. 제때라는 건 새끼와 간식을 제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영유아 편식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식은 뭐죠? 편식은 어떤 특정 음식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잘 먹는데 당근만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채소들을 잘 안 먹거나 아니면 고기만 먹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식품군들을 잘 안 먹는 경우에 우리가 편식이라고 하고요. 편식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만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편식하는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경질을 내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보면 배고플 땐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데 배불리 먹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여행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아이들이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이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편식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요인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정에서의 식사 분위기. 그래서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언쟁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이제 부모가 어떤 식사를 하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그렇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즐거운 식사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리적인 요인은 아기가 굉장히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후각이나 미각이 예민하고, 그런데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편식을 하게 되죠. 자기가 편한 음식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다양한 요리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인 요인은 앞에서 이제 푸드 네오포비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제때 경험하지 못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공포심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 아니면 그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 그래서 먹고 토했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음식을 싫어하게 되죠. 또는 성격적으로 혼자 음식을 이제 먹지 않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푸드 브릿지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푸드 브릿지 방법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같은 식품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서 그 식품과 친해지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죠. 아이의 편식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고 아이의 특징에 맞게 편식을
고칠 수 있게 식품을 제공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아이, 과자만 먹는 아이, 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 채소나 육류, 생선, 유제품을 안 먹는 아이, 그리고 섞은 음식은 잘 안 먹는 아이, 식사 시간이 길고 특정 음식만 먹는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 잘 먹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개개인에 맞는 방법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아이는 아직 식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아니면 이제 부모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과자만 먹으려는 아이는 이제 새끼 규칙적으로 밥을 안 먹고 간식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상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과자만 먹으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는 이제 이유식을 제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치아 발달이 늦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한테 쉽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잘게 다져서 주거나 국물에 말아서 이렇게 얼른 먹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입에 음식이 들어있는데 또 다른 반찬을 넣어주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씹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채소의 독특한 향을 싫어하거나 여러 가지 것을 섞어서 채소를 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그 채소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한 가지씩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류를 안 먹는 아이들은 후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육류를 안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핏물을 제거하고 요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선을 안 먹는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요. 생선 눈 알까지 꼬리까지 통째로 올라오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생선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게 조리해서 주는 방법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긴 아이들은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부모들이 그거를 계속 기다려주고 밥을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정 모양이나 특정 브랜드,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특정 유기농 브랜드만 고집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어떤 좀 고집이 세거나 해서 이런 경우에 특정 음식만 이제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잘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잔소리를 하거나 해서 싫은데 유치원에 가서는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받고 싶어서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잘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조금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칭찬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반대로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아이에게 칭찬을 하면서 편식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식 교정 방법은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각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결국은 가정과 기관에서 같이 아이들의 편식 교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나 음료수는 많이 주지 않고 간식을 포상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식사 준비나 장 보는 것을 도와서 식사의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밥 공기를 들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음식을 주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해서 공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유아의 미각이나 시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으면 아이들이 식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한 음식을 담고 그리고 또래와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밥을 잘 먹는, 골고루 잘 먹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엄마 또는 보호자의 인내와 분명한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영유아 식소 지도는 아마 각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식사 준비와 상차림을 돕고 바른 자세 식탁에 앉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하는 거죠. 식사 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밥 먹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특히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식사 후에는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닦고 그래서 이런 식사 전, 중, 후의 과정을 가정에서 같이 공유하면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식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각 부모님들께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어린이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아이가 올바른 식사를 하였을 때는 꼭 칭찬을 해서 도움을 되게 하고요. 부모님이 식습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간식, 즉 달거나 기름진 간식 대신 채소나 과일, 유제품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단 음식, 짠 음식은 줄여야 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식습관이라는 것은 부모 그리고 보육기관에서 효과적인 식생활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과 칭찬, 때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